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 세계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펼쳐진 문명의 발전과 충돌, 그리고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리스 세계에서 발전한 문화는 오늘날 유럽 문화의 원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럴 수 있었던 배경으론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성을 발휘한 로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차지한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로마 문화에 스며든 그리스 문화의 특색이 전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 문화의 원류를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그러니 도시국가 로마가 어떻게 지중해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로마는 영토가 넓어지고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성장통을 겪으며 공화정이라는 전통적 정치체제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변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국가 로마의 시작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이탈리아 중부 테베레강 인근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초대 왕이었던 로물루스와 그의 형제인 레무스는 갓난아이 때 버려져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어미 늑대가 이들 형제를 발견하고 젖을 불려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물루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훗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재건된 트로이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위대한 로마 제국의 탄생을 비범하게 꾸미고자 한 결과물입니다. 실제로는 주변의 떠돌이 난민들이 테베레강 인근 7개의 언덕에 정착하고 이후 여러 세력들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국가 로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의 도시국가 로마는 왕정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는 당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큰 힘을 발휘하던 에투르리아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로마의 왕정 후기에는 에투르리아 혈통이 왕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말에는 결국 귀족들이 에투르리아 혈통의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로마 공화정의 권력 구도는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귀족과 평민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민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정관, 재무관, 법무관, 감찰관, 건설관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무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콘술이라 불렸던 집정관은 최고위 정무관으로서 1년을 임기로 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최고의 관리로 국가 통치 전반을 담당했고 전시에는 로마 시민군의 사령관이 되었죠. 마지막으로는 전직 고위 정무관 출신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인데요. 원로원 의원은 종신직으로 재정, 외교, 사법 등의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원로원 결이라는 이름으로 정무관의 국정 운영에 자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민회, 정무관, 원로원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체제가 로마 공화정의 기본 뼈대를 이룹니다. 하지만 실상은 귀족이 독점한 원로원이 집정관에 대한 자문을 빌미로 로마의 외교나 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즉 왕정이 무너진 이후에 초기 로마는 공화정을 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원로원이 국정 최고기구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귀족 공화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상공업이 발전하며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무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치른 희생만큼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것이죠. 당시 로마군은 징병된 시민을 핵심으로 했는데요. 재산 정도에 따라 최상위 계층은 기병, 중위 계층은 중장보병, 하위 계층은 경장보병을 담당했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군대의 계급과 사실상 일치했던 거죠. 당연히 기병을 담당한 최상위 계층이 군 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한 전술이 로마군 전술의 핵심이 되면서 중장보병을 담당했던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군사적 역할이 커진 이들이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원전 5세기경에는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에 불만을 품은 평민들과 귀족 사이에 신분투쟁이 벌어지는데요.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평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로마 북동쪽에 위치한 성스러운 산에 집결하여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거의 해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로마군의 주축인 중장보병을 담당할 중산층들이 성산으로의 철수를 주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당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던 로마 귀족들은 평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민들로만 구성된 평민회를 설치하고 평민의 대표자 역할을 할 호민관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호민관은 집정관 등의 정무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평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곧이어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제정되는데요. 이 법이 평민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귀족들 마음대로 판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12표법의 제정은 평민권 신장의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겠죠. 이후에도 일련의 개혁 입법을 통해 평민권의 신장은 이어집니다. 우선 리키니우스법이 제정되어 해마다 선출되는 집정관 중 한 명은 평민 중에서 선출하게 하였고, 호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원전 3세기가 되면 로마 공화정에서 평민은 형식적으로는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신분투쟁을 통해 로마 공화정이 발전하면서 로마 원로원과 인민이 주도하는 로마가 하나의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신분투쟁을 통해 평민권이 신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원로원이 로마 공화정을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민관은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를 대변하는 관직으로 신분투쟁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지만, 평민 출신인 이들은 임기를 마친 후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정무관 중 하나인 법무관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얻었습니다. 즉 평민 출신인 호민관이 원로원 의원이 됨으로써 사실상 귀족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죠. 이로써 원로원은 평민 계급에서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면서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로마의 평민권 신장이란 귀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평민 상류층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공화정은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제였다는 특징이 눈에 띄지만 여전히 그 중심축은 원로원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공화국 정부를 세나투스 포플루스케 로마누스라고 일컬었는데요. 이는 원로원과 로마 인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로마에서 원로원의 힘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죠. 지금껏 살펴본 평민권 신장의 과정을 통해 로마는 내부의 계급 갈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로마는 국가적 결속력도 다질 수 있었죠. 로마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결속력 강화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팽창에 나섰고, 평민권의 신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기원전 3세기 전반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로마는 서부 지중해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전에 이 지역에서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충돌합니다. 결국 두 나라는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의 큰 섬인 시칠리아를 무대로 펼쳐졌는데요. 여기서 로마가 카르타고에게 큰 승리를 거두며 시칠리아를 자신들의 속주로 삼게 되고 여세를 이어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섬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로마에 대한 카르타고의 반격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오늘날 에스파냐가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를 발판으로 현재의 프랑스 남부를 석권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에 진입해 로마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한니발은 이탈리아로 침략해 들어가면 로마의 동맹시들이 로마를 배신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전쟁은 로마 장군 스키피오의 활약으로 또다시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후 세 번째 전쟁에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서지중해의 패권을 둘러싼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로마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 오늘날 터키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의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는 등 지중해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개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차지한 세계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한 로마는 이탈리아 밖의 새로운 정복지를 속주로 삼고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포에니 전쟁의 결과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되었고 지중해의 지배권을 장악한 로마는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외 팽창은 로마 사회 내부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으로 얻어낸 과실의 대부분이 귀족을 비롯한 부유층에게만 돌아간 것이죠. 이들은 정복을 통해 획득한 광대한 토지와 다수의 노예를 바탕으로 대농장을 경영하며 세계제국으로 성장한 로마의 부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반면 오랜 시간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쟁에 동원되었던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장보병을 담당했던 이들 로마 시민들은 대개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던 자영농이었는데요. 장기간의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살아 돌아온다 해도 전쟁으로 인해 토지가 황폐해져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대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로마의 싼 값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농민들마저 몰락하고 말았죠. 심지어 대토지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린 부유층이 권력을 동원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토지를 잃은 수많은 농민들이 로마시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도시의 빈민층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로마는 해외의 속주인 시칠리아나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곡물로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의 식량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몰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계의 정복자인 로마 시민들이 굶주림에 신음하는 모순은 심각해져만 갑니다. 앞서 살펴본 노예 노동에 의한 대농장 경영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티푼디움이 로마 전역에서 보편적인 농업 경영의 형태로 정착할수록 대농장을 차지한 부유층과 토지를 잃고 몰락한 빈민 간의 격차는 끝없이 벌어져만 갑니다. 지금 제시된 그림은 당시 로마 귀족들의 방탕한 생활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 이면에는 땅을 잃고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이 무일푼으로 굶주리는 모습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로마가 직면한 사회 문제의 핵심은 빈부격차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시민 내부에서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회 문제는 로마 공화정 그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빈민으로 전락한 다수의 자영농들이 로마 사회의 중산층이자 로마 군대의 주력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로마 공화정의 근간을 다잡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는데요. 이로 인해 로마 공화정은 아예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입니다. 기원전 133년에 호민관에 당선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공화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죠. 사실 그는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의 외할아버지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을 격파한 스키피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평민을 대변하는 호민관으로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연설문에서 티베리우스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곤 햇볕과 공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그가 당시 사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농지법을 제정하여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가난한 농민에게 농지를 재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티베리우스의 이러한 급진적 개혁 시도는 원로원 귀족들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의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살해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죠.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살해당한 지 딱 10년 후에 그의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형의 유지를 이어받아 호민관으로 선출되어 다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는 값싼 가격으로 곡물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곡물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지지 세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가이우스마저 살해당하며 형과 같은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중산층의 재건을 시도했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귀족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원로원 귀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 또한 명분은 있었습니다. 제멋대로인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의 이상을 세우고 지켜온 원로원의 입장에선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워낙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그라쿠스 형제는 기존의 정치적 관례를 자주 무시했고, 그런 상황에서 원로원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그라쿠스 형제의 정치적 행위 자체를 기존 로마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렇게 귀족의 반대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좌초됐지만 그들의 개혁을 이어가고자 하는 정치 세력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활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인물들마저 등장하며 큰 혼란을 겪었죠. 결국 귀족파와 평민파 사이의 권력 투쟁은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로마는 두 세력 간의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 안의 동맹시들이 로마 시민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전쟁을 일으켰고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주도한 반란까지 겹치며 로마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전쟁을 일으킨 동맹시를 제압하고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군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들은 직접 빈민을 모아 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나섰는데요. 자기 휘하의 군인들이 제대할 때 토지를 나누어 주어 자영농민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로마군은 사실상 몇몇 장군들이 장악한 사병으로 변질되었죠. 또한 군대를 장악한 장군들은 군사력을 발판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후 이어진 내전 끝에 군인 정치가들이 권력을 장악하며 삼두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사력을 장악한 3명의 실력자가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원로원에 대항해 함께 정권을 나누어 가진 것이죠. 첫 번째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주도했는데요.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크라수스가 전사하며 셋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져버렸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의 세력 다툼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하며 권력을 홀로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후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으로 취임해 여러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카이사르의 이러한 독선적 권력 행사는 공화정의 전통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원로원 세력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공화정이 붕괴될 것을 우려한 반대파가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이후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삼두 정치를 시행했고 이 기간 동안 일체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300여 명의 원로원 의원과 2천여 명의 상층 계급을 살해하거나 추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새로운 체제를 기획했던 카이사르는 암살당했지만 결국 로마 공화정의 붕괴는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차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대외 팽창이 로마 고유의 공화정 체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포에니 전쟁을 기점으로 로마 공화정의 역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포에니 전쟁 이전의 영토 확장이 로마 공화정의 토대를 다지고 로마 인민 간의 결속력을 굳건히 했다면, 포에니 전쟁 이후에는 영토 확장과 로마의 번영이 오히려 로마 인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공화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혼란 속에서 등장한 군인 정치가,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로마 공화정은 완전히 새로운 변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성립된 공화정 체제를 버리고 거대한 영토의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새로운 체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